네, 미래행 교과서에 있는 소설가 구버시의 1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한 바와 같이 여기 있는 수업 내용은 영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영상의 시간 단축을 위해서 선생님 이미 다 필기가 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는 이제 이거를 필기하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에 맞춰서 본인이 필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상을 멈춰가면서 필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필기를 하면서 내용을 따라와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내용 들어갈게요. 그래서 소설가 구보시의 1일입니다. 이 작품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게 조금 주관적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만큼 이제 소설의 특징이 조금 자유롭고 더불어서 특별한 실험적인 발상을 좀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내용적인 측면보다도 더 이제 서술상의 특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용상도 알아두셔야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서술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 내용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품 속에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경성거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서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의 서울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해 살아가는 한 지식인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할 때요. 구보가 사실 누구의 우리 박태원이라고 하는 작가의 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설은 자설주적인 소설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소설 속에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실제 삶을 반영한 자전적 작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면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지식인이지만 직업적으로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주인공 구보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현실과 사회적 분위기를 사실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보와 같은 사람이 있었겠죠. 분명히 배울 건 다 배웠는데 일제강점기고 추탈의 시대다 보니까 직업을 찾기 어렵고 거기서 오는 시대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에 대해 비관하는 지식인들이 있었던 얘기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더불어서 그 당시에 우리 1930년대 사회가 얼마나 적막하고 고단하고 고달팠는지에 대해서 서술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술상의 특징이 두드러진다는 것인데요. 모더니즘적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몽타주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 여러용 구조, 추측과 가정의 문체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과 193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보면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보면요. 일단 보통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번.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이때 의식의 흐름 기법을 쉽게 설명하면 아무 말 대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설정해둔 주인공이 정말 눈 가는 대로 아니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정말 그냥 좀 무뜬금, 그러니까 뜬금없이 막 진행을 하는 것이 의식의 흐름 기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식의 흐름 기법을 왜 썼느냐? 그만큼 혼란했던 1930년대에 우리 지식인의 정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법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각 구보라고 하는 사람이 장소를 이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어려운 말로 좀 촉발이라고 그러죠. 딱 순간 드는 그 감정들 아니면 여러 가지 사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로형 구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로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정이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서울 경성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장소에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얘는 원점 회귀형 여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보가 출발했던 위치에서 다시 끝내는 것으로 회귀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바뀌는 여로형 구조고요. 그 다음에 추측과 가정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보라고 하는 등장인물은요. 조금 소심하고 유유부단한 성격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사람들한테 막 말을 걸고 있지는 않지만 한 명의 친구를 제외하고는 말을 거는 모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걸어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구성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들을 써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관 보도록 할게요.
자, 갈래에 보면 현대소설, 중편소설, 세태소설, 모더니즘 소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태소설이라고 하는 건요, 그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소설이라는 뜻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이한 발상이라든지 아니면 실험적인 기법을 씀으로써 모더니즘, 현대주의적인 소설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경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1930년대 어느 하루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공간적인 벽에는 경성,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 구보라고 하는 어느 무기력한 지식인, 일제강점기 시대의 지식인이 경성에서 느끼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이 무기력한 지식인도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한 거예요. 그 경성으로 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외로움을 혹은 고독감을 해소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차가운 현실을 보고 그게 더 심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을 바탕으로 해서 원점 회귀형 여로움 구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주인공이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연상이 주로 내용을 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타나서 부분적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구보의 생각을 바탕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좀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우리가 볼 교과서 본문에서 구보는 이 세 가지 장소를 이동을 합니다. 처음에 태평동 거리에 갔다가 태평동 거리에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 자기가 쇠약한데 그 쇠약함의 원인은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수선한 거리의 풍경을 보다가 마음이 어두워지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남대문을 갑니다. 남대문에서 기쁨을 찾아서 남대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지만 더더욱 고독이 심해지고요. 마지막 경성역에 도달했을 때는 거기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약간 환멸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경성역의 군중집에 끼지만 온 적 없는 사람들의 모습에 오히려 더 큰 고독을 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용 들어갈게요. 네, 다음 쪽에 넘겨보시면요. 소설가 구보시의 1일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시험 출제 포인트부터 먼저 쓰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출제 포인트, 서술상의 특징 나올 수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이랑 원점 회귀형 여러 구조라고 하는 서술상의 특징이 일단은 중심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외에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구보의 관찰을 기반으로 전개가 된다든지 소제목과 앞에 있는 글자를 따와서 제목처럼 썼다는 그런 특징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험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해서 1930년대에 일제강점기 지식인이 느끼는 무기력함을 더욱더 강조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1930년대 조선의 현실,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고달프고 침체되어 있는 조선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제가 사실 되게 소설 부분이 짧게 수록되어 있기도 해서 제가 엄청 많은 색깔을 쓰진 않습니다. 형식은 연두색인데요. 특히 현식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노란색, 그 다음에 구보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 구보에 대한 가지고 있는 감정의 변화를 나타낼 때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목부터 먼저 볼게요.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보라고 하는 사람은 따지면 직업이 소설가인데요. 엄청 막 소설을 잘 써서 전문적으로 쓴다기보다도 약간 아직 견습 정도인, 그러니까 엄청 소설을 잘 쓰거나 하지는 않고 부모님 걱정할 정도? 그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가 구보라고 하는 사람, 이 이야기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구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는 하루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소설가라는 직업을 가진 구보라는 사람의 하루 일과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해서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고요. 이때 구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박태원 작가 자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적, 자기 이야기를 그린 자전적 소설이라고도 하고요. 작가 분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구보라는 사람을 통해 1930년대 일제강점기 무기력했던 지식인의 모습이 드러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를 한번 볼게요. 자, 26살 젊은 편이에요. 젊은 지식인인 거예요. 그 젊은 26살의 구보가 주인공이죠. 별표.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이지만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서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보는 그 당시에서 볼 수 있었던 되게 고학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직업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지식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당시에 무기력한 지식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그런
무기력함에 빠져있다가 밖에 나오게 되는 이유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밖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보의 삶의 방향성에 현실성이라는 영향력을 끼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그 현실을 검증하고자 밖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나선 구보는 특별한 목적 없이 경성거리에 돌아다니다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한다 하면서 이 경성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본 것들에 대해서 나열을 쭉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 텐데요. 얼마 있다? 구보는 다시 걷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얼마 있다 구보는 다시 걷기로 한다 하는 한 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한 줄의 첫 번째 어절을 어떻게 썼어요? 소제목처럼 써서 내용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이한 그 당시로서는 특히 특이한 서술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 체크하시고 별표. 첫 어절을 소제목처럼 처리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당연히 독자의 호기심이 유발이 되겠고요. 당시에는 참신한 표현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더 적자면 이 부분에 따라서 내용의 단락이 나누어지는, 시각적으로 나누어지는 효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얼마 있다. 구보 우리 주인공 나왔습니다. 구보는 다시 걷기로 한다. 그러면 지금 열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걸어서 나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서술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의 하루 일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서술해서 사실감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현재형 서술을 써서 현장감을 느끼게 하고요. 독자가 인물을 진행형으로 따라가게 하는 효과를 준다. 즉 여러 구성에 잘 따라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름 한낮의 떼약볕이 민머리 빠름에 그에게 현기증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구보이고요. 여름 한낮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도 조금 알 수 있네요. 여름이네요. 계절적 배경. 그는 그곳에 더 그렇게 서 있을 수 없었다. 더우니까. 근데 그 더위에 특히 약한 건 구보가 쇠약한 체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볼게요. 구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보는 신경쇠약. 그러나 물론 취약한 것은 그의 신경뿐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쇠약하고 물리적으로도 쇠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경뿐만 아니라 신체도 쇠약해서 일을 하기 어려운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이에요. 무기력한 모습이 드러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드러난다. 질타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머리를 가져, 이 몸을 가져 대체 얼마만한 일을 하겠단 말이고, 그러니까 나는 겨우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지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때마침 옆을 지나는 작년에, 자 그러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작년에 정력가한 육체와 탄력 있는 걸음걸이의 구보는 일종 위압조차 느끼며 문득 9살 때의 집안 어른의 눈을 기어 춘향전을 읽었던 것을 뉘우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갑자기 눈앞에 있는 건장한 체격을 가지신 장년분이 지나갔어요. 그분을 보면서 나 어렸을 때 춘향전 왜 읽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옆을 지나는 장면은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 이 구보의 쇠약한 모습과는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쇠약할까? 내가 쇠약해지는 원인은 뭐지? 하면 정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아까 무슨 기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별표. 그래서 자신이 기억을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대상을 보고 딱 떠오르는 연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롭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식의 흐름의 기법에 따라서 서술을 했을 때 그 당시 있었던 이 구보라고 하는 1930년대의 무기력한 지식인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정서에 있었는지를 더 잘 드러내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무력한 지식인의 혼란한 정서를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자기가 왜 이렇게 쇠약해졌나를 생각해보면 맨날 집에서 책만 읽어서 약간 책벌레여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일갓집에 갔다 와서 친척집에 갔다 와서 구보는 저도 얘기책이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그것을 금했다. 그러니까 책을 보는 걸 집안에서 금했다라는 거예요. 구보는 남몰래 안잠자기에게 문의하였다. 여기서 이게 1930년대 배경이다 보니까 현대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몇 개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잘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안잠자기는 이제 집안에서 옛날로 치면 여자 신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안잠자기가 새 책집에서는 어떤 책이든 있다는 것과 일전이면 능히 한 권은 세내 올 수 있음을 말하고 그러나 끄중두룩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선 책을 읽지 말라고 하는데 새 책방에서 가면 살 수 있다. 근데 자기가 가면 꾸중 들을 거다. 집안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다음에 재밌긴 춘향들이 재미인지 그렇게 그는 혼잣말 하였었다. 한 분의 동전과 한 개의 주발 뚜껑 그것들이 17년 전에 그것들이 그럼 17년 전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9살쯤에 해서 뒤에 온 그리고 또 올 온갖 것들의 근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잠자기가 했던 춘향전이 재밌다던데 라는 말을 기점으로 얘가 책을 읽게 되었나 보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근원일지도 모른다. 무슨 근원일지도 모르냐. 내가 이렇게 쇠약해지기 시작한 건 그 춘향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음으로써 책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게 된 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전에 읽었던 얘기책들, 밤을 새워 읽었던 소설책들, 구보의 건강은 그의 소년시대에 결정적으로 손상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점점점 하면서 갑자기 이제 눈앞에 있는 남자를 보다가 내가 왜 쇠약해졌는지에 대해 생각을 한다니까요.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책을 밤새 읽어서 건강을 해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앞에 제가 중간에 끊어서 읽었는데요. 잦은 쉼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쭉 나왔었죠. 이런 잦은 쉼표를 사용해서 이 사람의 내면적인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 생각이 뚝뚝뚝뚝 끊기는 느낌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는 옆을 지나가는 장년의 걸음걸이를 보고 춘향전을 읽었던 자기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별표.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밖에 나와서 떼약볕을 맞고 있는데 현기증을 느껴서 나는 쇠약하네 생각하고 이 쇠약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눈앞에 보이는 남성의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쇠약해졌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인과적 흐름과 상관없이 주인공인 구보가 보고 겪는 것과 그에 따라 유발되는 상념 및 사색들이 특정한 순서 없이 이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이고요. 쭉 가볼게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증세들, 병명들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변비, 요의, 빈삭. 요의는 이제 소변, 요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걸 요기 빈삭이라고 하고요. 피로, 권태, 두통, 두중, 두압, 삼전정마, 박사의 단련요법 등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건강 이상 증세와 이거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들을 나열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쓰고 있냐? 열거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열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어쨌든 보잘것없는 아니 그 살풍경하고 또 어수선한 태평동의 거리에서는 구부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자리를 이동해서 이곳으로 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장소는요. 첫 번째입니다. 태평동의 거리입니다. 구보의 이동 경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구보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살풍경, 그러니까 뭔가 스산하고 삭막한 그 분위기가 무엇인가를 보면요. 그는 저 불결한 고물상들을 어떻게 이 거리에 쫓아낼 것인가를 생각하며 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고물상들이 보였겠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거리가 이제 그 태평통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에 쫓아낼 것인가를 생각해. 그러니까 눈앞에 지나가는 거 보고 생각하는 거야. 문득 반자의 무늬가 눈에 시끄럽다고 양지로 반자를 발라버렸던 서해도 역시 신경쓰였음에 틀림없었다고 이름 못을 웃음을 입가에 띄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반자는 천장에 다는 장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되게 현란했나 보죠. 그 현란한 모습을 갖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양지로 발라버렸어. 그러니까 안 보이게 발랐어, 그거를. 그랬었던 서해가 있어요. 서해는 실제 작가입니다. 최서해라고 하는 소설가이고요. 그 사람이 구보의 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도 사실은 나처럼 신경쇠약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신경쇠약에서 출발해서 내 친구도 신경쇠약이라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의 너털 웃음, 그것도 생각해보면 역시 공허한 정막한 음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서해의 모습과 그 서해를 생각하면서 걔가 했던 웃음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모습에 대해서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표현을 써서 자기의 의식에 따라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보는 고인에게서, 고인이라는 건 이제 최서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소설가 받은 홍염을 이제도록 한 페이지도 들춰보지 않았던 걸 생각해내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있었던 소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 국문과로 나왔으니까 국문과 전공하게 되면 읽게 되는 책이라 여러분들은 아마 볼 일이 잘 없을 텐데요. 실제로 있었다는 소설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도록 한 페이지도 들춰보지 못했던 걸 생각해내고 딱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 최서해가 남긴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잘 읽지 않았다는 것을 약간 더 반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흐름에 따라서. 자, 그가 읽지 않은 것은 오직 서해의 작품만이 아니라 독서를 게을리한 지가 이미 3년. 언젠가 구보는 지식의 고발을 느끼고 악연하였다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나는 굉장히 무력하고 해서 지금 독서 안 한 지도 제대로 안 한 지도 3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는 태평동 거리에서 자신의 건강을 자책하다가 서해를 떠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다시
젊은이가 구보의 시야에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이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는 구보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곳에서 왔다. 구보는 그를 어디서 본 듯 싶었다. 자기가 마땅히 알아봐야 할 만한 사람인 듯 싶었다. 마침내 두 사람의 거리가 한 칸통으로 단축되었을 때, 엄청 가까워졌을 때 문득 구보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그리고 그곳에 옛 동물을 발견한다. 그러면 이 젊은이가 누구냐? 동창인 거예요. 젊은이의 정체는 동창이었다. 그래서 그리운 옛 시절, 그리운 옛 동무, 그들은 보통 학교를 나온 채 이제도록 한 번도 못 만났다라고 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를 만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통이 끊겼던 옛 동무를 이 사람이 떠올리고 있고요. 그래도 그분은 그 동무의 이름과까지 기억 속에 찾아낸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났다가 머릿속에서 끄집어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옛 동무는 너무나 영락하였다. 영락하였다는 거는 행색이 되게 초라하고 볼품없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못이 두루마기의 흰 고무신, 오직 새로운 맵고 모자를 쓴 그의 행색은 너무나 초라하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 사람이 좀 초라한 행색이니까 내가 말을 걸었을 때 좀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말을 걸어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구보는 망설이기 어렵다. 그대로 모른 척하고 지낼까? 옛 동무는 분명히 자기를 알아본 듯 싶었다. 그리고 구보가 자기를 알아볼 것을 두려워하는 듯 싶었다 했어요. 자, 그러면 그에 대해서 내가 반가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말을 걸까 말까 고민하는 거에서 이 구보가 굉장히 소심하고 약간은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말을 걸까 말썽을 모습에서 우유부단한 성격과 소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는 서술 툴을 보면요. 구보의 시점에 전개가 되기 때문에 뭐뭐 하는 듯 싶다. 뭐뭐 하는 듯 싶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측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구보의 입장에 서술이 되고 있다 정도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현도 구보가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는 듯 싶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진짜 두려움을 느낀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구보의 추측인 거죠.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로 잘 나오니까요. 이건 구보의 추측이다라는 거를 잘 확인해 두세요. 자, 그러나 마침내 두 사람이 서로 지나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포착하여 구보는 용기를 내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건 거예요. 자, 이게 얼마만이야, 육은. 그러나 벗은 순간에 약간의 얼굴조차 붉히며 네, 참 오래간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동안 서울에 늘 있었어? 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드러나는데 지금 이 구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름 용기를 내서 반말을 했어. 왜냐면 옛날 친구니까 반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 반말을 한 거랑 다르게 친구는 경어체를 쓰고 있어요. 거기서 이 구보가 이 경성에 나온 목적이기도 한 소통을 혹은 사람들 사이 간의 유대감을 느끼려고 했어. 친구한테 말을 걸었는데 그게 단절되고 있는 거죠. 경어체는 딱딱한 느낌을 주잖아요. 서로 간에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심지어 얘는 반말로 말을 걸었는데 경어체로 되돌아오는 거는 좀 거절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보는 다음에 간신히 어째서 그렇게 배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얼굴에 못 본 지 오래됐냐 이 말이죠.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서운한 감정을 맛보며 그래도 또 무슨 말이든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구보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벗은 그만 실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구보의 앞을 떠나 갈 길을 가버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구보가 경성거리에서의 실망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소통을 위해 나왔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보는 잠깐 그곳에 섰다가 다시 고개를 숙여 걸으면서 울 것 같은 감정을 느끼고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보가 그 자신의 소통을 하려고 했었던 희망들이 좌절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 동물로부터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정리하면요. 이 사람이 태평동 거리에 와서 자기의 병명들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이랑 비슷한 신경쇠약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친구 최서혜를 생각하고요. 그 최서혜의 작품을 못 읽었다는 것에서 독서를 하지 않은 자기의 모습에 대해 반성하는 중에 돌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라는 하나의 문장이었을 텐데 그거를 갖다가 소제목처럼 써서 앞에 빼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으로 가게 됩니다.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려는 그런 여지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곳에는 붙어있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객꾼들의 모습이 매겁다. 내가 찾으려던 이상적인 모습은 없고 되게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만 있어서 기운이 쫙 빠진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러면 이 구보가 느끼고 싶은 건 뭐예요? 사람 냄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정, 서로 간의 대화, 유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무력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약동한다는 건 움직이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곳, 즉 고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래서 경성역을 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거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거다. 즉 사람들의 무엇이 있을 것이다. 활력이나 온정이 있을 거다. 도의 소설가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시의 항구와 친해야 된다. 항구는 원래 사람이 모이는 그런 바다의 장소인데요. 여기는 육지잖아요, 육지. 육지 중에 항구라고 하면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바로 그런 장소인 거죠. 그걸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얘는 경성역이고요. 그러나 물론 그런 직업 의식은 어떻게든 좋았다. 그러니까 내가 소설가로서 사람들을 관찰하려고 간다기보다도 나의 고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다만 구도는 고복을 어떻게든 3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이런 행보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보의 성격과 현실 대응 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구보의 성격 조금 소심하다, 우유부단하다고 했고요. 현실 대응하는 태도는 되게 나는 현실을 통해서 나름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심하면서도 감상적인 면모가 있고요.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궁극적으로는 현실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고 싶어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과 내용의 형식의 관계. 여정에 따른 구성이고요. 의식의 흐름에 따른 기법이 있고요. 잦은 쉼표와 만연체의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만연체 언급을 안 했는데요. 만연체는 짧게 끊어지는 문장이 아니라 쉼표 계속 써서 이어지는, 장황하게 이어지는 문장을 만연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1930년대 무기력한 지식인들의 고독과 쓸쓸한 내면의 풍경이 잘 드러나게끔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근데 내가 경성에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그곳이 바로 경성역이 되는 거죠. 마지막 장소입니다. 3번. 그래서 구보가 한앞에 끼어 앉을 수도 없기실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소통은 없는 거죠. 그들은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들이란 뜻이요. 거의 옆에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작은 애들 사무에 바빴고 또 가끔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날 열차의 시각이나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은요. 많은 사람이 북적이지만 인간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장소이고요. 분주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 본래의 온정을 느끼기 어려운 그런 장소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후보의 희망이 좌절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동료가 아닌 사람들에게 변소에 다녀올 동안에 그네들 심을 부축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은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따갑고 또 가엾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하더라도 서로를 믿고 도와주는 일, 이거 좀 맡겨주세요 하는 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가 일제 스탈로 인해서 개인주의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고독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복은 한 구석에 가서서 그의 앞에 있는 노파를 봅니다. 이제부터 또 다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노파입니다. 늙은 여자인데요. 그 노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연민을 느낍니다. 그는 네 집에 드나들다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새로운 몸을 이끌어서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봐봐요. 모른다잖아요. 왜냐면 말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인상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보의 추정과 추측 가정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양한 일에도 펴질 일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인생을 고단하게 살아왔다는 게 얼굴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이 그지없는 효양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 고단했어서 딸조차도 감히 그거를 해소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추측의 과정의 모습을 보여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 이 사람은 약간 부정인데요. 구보가 생각했을 때 이기적인 면모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 조그만 제과점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 포목도 있고 일용 자파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이러이러한 백화점 운영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자파점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자 이 사람의 추측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그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것이다. 이것도 생각을 한대요.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도 되도록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노파가 고단한 삶을 살았고 되게 약간은 겉으로 딱 봤을 때 지저분해 보이고 되게 가난한 사람 같아 보이니까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야. 이런 것들도 다 현대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식의 흐름의 기법에 따라서 이 중년의 시골 신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구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업신여겼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중년의 시골 신사는 거만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겠다고 하면 그는 3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파를 피하는 그런 양심 없는 모습을 보니까 원래는 자기가 3등급짜리 표를 가지고 있어도 1, 2등급으로 사람 없으면 슬쩍 가서 약간 얌체처럼 행동하는 사람일 거라고 이 사람이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시야에 따라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득 그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했다. 그 사람 있죠? 방금 전에 봤던 시골 신사에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근데 웃긴 건 이 구보라고 하는 사람도 외양을 가지고 피하는 모습을 보여요. 방금 전에도 그 시골 신사가 노파의 외양을 보고 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웃긴 건 나도 그 시골 신사의 얼굴에 부종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또 피한다는 거예요. 신장형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약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병을 보면서 나도 이런 병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구보가 매점 옆까지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럼 거기에 또 다른 병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40세의 노동자 정경부의 광범한 팽용 해서 목에 뭔가 부피가 커진 혹 같은 게 있다는 거겠죠. 돌출한 안구 또 경미한 진동 이거는 바세도시병이라고 하는 질병이었대요. 그러면 그 질병은 누구에게나 깨끗한 느낌을 주지 못한대요. 그의 좌우에게는 좌석이 비어있어도 사람들이 앉으려 들지 않아. 이런 것도 아까 중년 신사랑 비슷한 모습이죠. 사람들이 되게 삭막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끼칠 것 같으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보는 계속해서 소통이 좌절되고 오히려 서로 냉랭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2칸 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서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서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길에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그러니까 그 복숭아가 떼구르르 굴러갔는데 그거를 그 사람 앞에 떨어지니까 그거는 더럽다, 불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모습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근데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이런 것도 이제 전개 양식 중에 하나인데요. 구보는 소설가입니다. 소설가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관찰을 해서 그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도 하죠. 그런 버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버릇을 어떤 일상생활이라든지 사람들이 하는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관찰하는 걸 고현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현학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풍속을 관찰, 수집해 탐구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퍼뜨려서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스고, 린네로, 스메리 양복 입는 사내에 그 온갖 사람에게 의욕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내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내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혹시라도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감심하는 모습이 있어서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보는 계속해서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소통을 하려고 왔으나 그게 계속 떨어지고 오히려 사람들 간에 냉소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보는 그 이후에도 다방과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과 행복, 가난과 불행 등에 대해 생각한다. 그래서 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에 대해서. 참고로 여기서 구보는 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점, 전적 작가 시점인데요. 구보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 하나 또 확인해 두시고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새벽 2시에 종로로 나온 이 구보는 어머니를 떠올리고 앞으로는 좋은 소설을 쓰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원래 왔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원점 회귀형 여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일부분만 봤는데요. 전반적인 서술상의 특징을 봤을 때 구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개가 되면서 이 사람의 머릿속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1930년대 우리 문화, 우리
일제강점기 속 사람들의 사회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태소설로서의 특징 확인할게요. 1930년대 경성의 세태를 잘 드러낸다라고 했고요. 구보의 상징성, 구보는요. 산책자로서의 모습, 고연화를 추구하는 소설가,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채 무기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즉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무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잘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학습활동 넘어와서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내용은 앞에랑 거의 동일한데요. 자, 일단 소설가 구보씨 1위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구보의 성격을 짐작해보고 그렇게 짐작한 것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어떻다고 했죠? 소심하고 조금 우유부단하다라고 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걱정이 많다. 그쵸? 그리고 쇠약하다라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고 소심한 우유부단하다라고 했고요. 구보의 심리를 추측해서 말해보자.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즉 고독이라고 하는 불행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도의 창과 친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고독감을 느끼고 있고요. 거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활력과 위안,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나와본 겁니다. 도회로 나와본 것이죠. 경상역에 도착한 구보가 군중들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근데 오히려 단절감을 크게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이 비인간적인 풍경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고독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에서 봤었던 여러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물상이랑 옛동물을 만나고요. 그 다음엔 지객군과 경성역, 군중, 노파, 중년 신사, 그리고 병자, 젊은 안악, 그 다음에 안복 입은 사내까지 이 사람의 시선이 닿는 것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의식의 흐름 기법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일상의 품격을 면밀히 관찰해서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중요한 거 별표 서술상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의식, 즉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기억, 연상, 느낌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하는 방식이더라. 그러면 이런 방식은요. 부모가 떠올린 생각이 단초가 되어 연상적으로 사고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기 때문에 이 구보의 성격, 구보의 내면적인 심리를 잘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잘 드러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1930년대의 지식인의 모습이나 냉소적인 태도도 엿볼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서 바탕으로 해서 내용 봤으면 되는 거였고요. 뒤에 조신의 꿈이라고 하는 다른 소설이 나와 있습니다. 설화가 나와 있는데요. 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랑 또 다른 기법인데요. 액자형 구성이라는 것과 한번 구조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설화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갈래 설화고요. 성격 상징적, 불교적, 교훈적입니다. 배경은 신라시대, 신라 명주 난리군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는 거고요.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자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뭐하기 때문에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생 유상에 대한 교훈과 깨달음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세속적인 욕망의 덧없음을 꿈속에서 깨우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꿈에 들어가는 구조가 있죠. 이런 걸 환몽 구조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죠? 인몽. 깨는 것을 강몽이라고 하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몽과 강몽. 그래서 밑에 나오네요. 인몽과 강몽 구조를 통해서 내화와 외화가 나뉘는 액자식 구조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자식 구조도 안에 내부 이야기, 여기서는 꿈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바깥의 이야기인 외화, 여기서는 현실 세계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이야기도 있더라라는 걸로 학습 활동을 보시면 되겠고요. 불교적인 색채가 바탕이 되는 그런 설화입니다. 그럼 볼게요. 내용 볼 텐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승려 조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서 짝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다른 짝이 생긴 걸 알고 되게 슬퍼하고 스님인데 사실은 불교에 정진했어야 되는데 나 그 사람이랑 정말 사랑하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에 물들어서 부처가 그걸 벌을 주려고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보면 꿈에서 그 사랑했던 여인과 이어집니다. 결혼하는데 문제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결국에는 이 부부 생활의 말로는 깨지는 것으로 서로 갈 길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신이 꿈을 깨게 되는데 그 꿈을 깨서 느끼는 바가 내가 그렇게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랑만을 추구했던 것은 되게 덧없는 것이었구나. 인생 무상의 경지를 느끼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절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을 다른 말로 얘기하기를
예, 미리 볼게요. 사찰 연기 설화라고 합니다. 사찰 연기라는 건 이 사찰이 어떤 연유에서 만들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설화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찰 연기 설화는 특징이 그 만들어진 사찰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사라고 하는 실제 있는 절의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소설은 한문구조와 액자 19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승려 조씨는 3달살 장원을 맡아 관리하다가 태수 구문의 딸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씨는 그녀에게 배필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다가 잠이 듭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다가 잠이 들어서 인모에 드는 장면이고요. 꿈속에서 그녀와 부부가 되어서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아내로부터 헤어지자는 제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이후 꿈을 깬 조씨는 세속적인 욕망의 헛됨을 깨닫고 정토사를 세워서 수행에 정진하게 됩니다. 여기서는요, 그 조신이 꿈을 깨는 강몽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젊은 날의 고운 웃음은 풀 위에 이슬같이 사라지고 지초와 난초같이 향기롭던 약속은 바람에 휘날리는 버들개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 나의 추억만을 보고 살아왔는데 이것들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급법과 대급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당신은 내가 있어서 괴롭고 나는 당신 때문에 걱정하게 됩니다. 찬찬히 생각해보니 지난날의 즐거움이 바로 근심과 걱정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했던 바로 그때부터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과 내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여러 마리 새가 같이 굶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이른 난 새가 거울에 마주보며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는 얘기죠. 달면 쓰고 쓰면 뱉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취하는 감탄고토의 자세죠. 그런 건 잘못된다는 걸 이 안에도 알고 있지만 가고 멈추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며 헤어지고 만나는 것은 운수소관입니다. 그러니 우리 헤어지기로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하는 태도는요. 운명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운명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헤어지는 것도 운명에 따른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헤어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웃긴 건 조신이 이 꿈속에서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진 고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헤어지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신나하면서 각기 아이들 둘씩 맞고 헤어지려고 할 때 그녀가 말했다. 저는 고향 땅으로 갈까 합니다.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헤어지게 되는데요. 넘어가면 이제 막 헤어져서 길에 나타난 찰나에 꿈에서 깼다. 강몽. 이때 등불은 가물가물 꺼져가고 동이서 터오르르 하고 있었다. 꿈에서는 한 20년 보냈는데 실제로 깨보니까 하룻밤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생 무상과 일장춘몽을 느끼는 거죠. 아, 세속적인 욕망, 속죄적인 욕망을 추구했을 때 말로가 이렇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설화는 자신이 꿈을 통해서 자신이 꿈꿨던 세속적인 욕망이 얼마나 더덥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내용의 설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의 주제를 다시 한번 보면요. 꿈이라고 하는 장치를 활용해서 인생 무상에 대한 교훈과 깨달음을 주고 있고요. 세속적인 욕망의 괴로움과 덧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꿈이라는 장치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서술 방식이 액자식 구성과 더불어서 한문 구조를 쓰고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해 두시면 되는 소설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단어는 소설가 구보씨가 가지고 있었던 정서, 고독함이라는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전개 양상으로 나와 있는지를 중심으로 내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소설가 구보씨 1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영상인 노찬성과 에바로 가겠습니다.